안녕하세요 여러분. 100.7MHz 마포 FM에서 금요일 퇴근길을 함께하는 친환경 라디오 에코살롱입니다. 마포 FM 어플리케이션 CR을 검색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앱에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지난 내용이 궁금하시면 팟빵이나 오디오 클립에서 에코살롱 검색해 주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좀 비가 많이 내리네요. 이번 겨울에 눈이 많이 왔었는데 오늘 좀 기온이 올라가서 비가 좀 계속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한 주 동안 또 지내셨나요? 저희 코로나가 카페 이용 정도는 이제 가능하지 않나요? 맞아요. 카페의 소중함을 다시금 알게 됐던 저도 이제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맞아. 네, 뭔가 예전에는 손님들의 그런 활기 이런 것들이 저는 이렇게 그리워질 줄 몰랐어요. 저도 한낱 이 노동자일 뿐인데 이렇게 그리워질 줄이야. 나는 알바생인데. 손님 없는 게 더 좋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많이 눈치 보이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매상은 안 나오는데 대충 내가 일하는 그 단위에 따른 노동 가치는 아니까 그렇다 보니까 좀 눈치는 보였는데 이제 그래도 거리두기를 통해서 손님들이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저도 이제 갈 수 있다는 거?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막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맞아요. 풀린 게. 맞아요. 저 친구랑 중국어 공부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 친구랑 집에서 맨날 보기엔 좀 부모님 불편해하실 수 있으니까 카페에 가가지고 공부하는데 그런 게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일상이 중요할 줄 몰랐어. 네, 맞아요. 우리 또 다른 쌤들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제가 이제 이앱지라는 뉴스레터 미디어 이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번 주에 제가 공부했던 게 난민이었어요. 그래서 난민 공부를 한창 하고 있는데 이게 난민 협약이랑 인권 협약이랑 거의 똑같다고 볼 정도로 이 난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권 공부도 하게 됐는데 너무 좀 재밌다고 해야 되나? 너무 흥미롭고 이 난민 협약이 생각보다 너무 허점들이 많아서 이런 궤변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한국 정부가 실제로 그렇게 이용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게 너무 좀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 진짜 많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마 올해 한 상반기쯤에 또 인권 스터디 하나 만들고 싶더라고요. 재밌겠다. 담담해지면 저뿐만 아니라 이런 난민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은근 이제 장이 없으니까 참여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좋다.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재밌겠다. 저는 여전히 아파트 실외기에 놀러 오는 까치를 매일 보고 얘네들이 이제 저희 실외기에 공류가 항상 있는 거를 이제 자기들 안에서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서 매일 와요. 거의 매일 와서 저는 커튼 뒤에 숨어서 구경하고 약간 그런 소소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관찰하는 거 너무 재밌지. 그러니까. 잠깐 관찰이라니까 갑자기 오늘 주제가 떠오르네요. 관음증? 다른 형태의 관음증. 신기하다. 저는 이렇게 산책하면서 겨울에는 다 되게 다양한 새들이 어디로 갔지 했는데 까치는 최근에 못 본 것 같거든요. 겨울 되면서. 근데 있군요. 어딘가에.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주, 지지난주 되게 추웠잖아요. 그래서 새들이 마실 물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도 이렇게 꺼내놓는데 금방금방 다 얼고 그러면 다시 새물로 갈아주고 우와. 보면은 이제 얼어있는 물에 이렇게 부리가 쪼인 흔적이 좀 있어요. 어머. 그래서 빨리 갈아줘야겠다. 찡하다 갑자기 그 부리를 얼음 쪼아먹은 새들 겨울에 귀여워. 새들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맑은 물을 맞아. 마실 수가 없대요. 특히 길고양이들. 그러니까요. 그래서 물을 좀 챙겨주려고 하는데 이 새들은 그래도 우리 집에 물이 있는 걸 알 텐데 고양이들은 어쩌나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길에서 생활하는 이 동물들 생각하면 좀 제 마음이 되게 찡이 옵니다. 맞아요. 찡. 모두 이 한파와 이 코로나 시기에 그래도 무사히 잘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여기까지 그냥 이야기를 좀 마쳐보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조금은 늦었지만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환경 뉴스를 공유하는 시간 에코 슬로우 뉴스입니다. 네. 오늘 호스트인 벌동인 제가 소개해드릴 뉴스는 이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기본소득 탄소세법
이란 거를 조금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이 탄소세법이 지금 정해진 건 아니라 기본소득당이 있는데 여기에 그 용해인 의원이 이제 발의를 하려고 준비 중인 법안이라고 합니다. 좀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탄소세, 토지 보유세와 청년 기본소득 등 기본소득 3법 제정 등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온실가스 배출량에 탄소세를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입을 온 국민에게 탄소세 배당으로 균등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2021년 1월 세계 195개국이 동참한 파리 기후협약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협약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 배출량 순제로 탄소 중립에 도달하기 위해 사활을 걸었죠. 저희도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탄소 국경세를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소 대량 배출 산업에 의지하는 나라는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뜻인데요. 이것도 좀 뭐 말이 많긴 하지만 어쨌거나.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OECD의 굉장히 상위에 랭킹이 되고 있는 우리 한국은 그 20년간 탄소 배출량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른 순위에 지금 놓여 있다고 하고요.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 총량 6위, 또 1인당 배출 순위는 4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OECD 기준보다 훨씬 더 높게 있다라는 거죠. 유럽은 이미 16개 나라가 탄소세를 도입을 했고 IMF도 탄소세 도입을 적극 권유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제 탄소세를 도입하면 시장을 그동안 지배해온 뭐 화석에너지나 뭐 일회용 용품을 쓰는 그런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저탄소 산업, 재생에너지 등이 경쟁력을 이제 갖게 되겠죠. 그런데 당연히 이 탄소세의 문제점이 또 언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소득 역진성이라는 게 또 지적이 되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기존에 화석연료 에너지를 써서 쓴 제품들이 굉장히 싸서 쓴 거잖아요. 간편하고. 그런데 대체 에너지라든지 뭐 기타 등등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면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러면 그 기업은 제품의 가격을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소득층들이 이제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소득 탄소세는 이런 약점을 보완하려고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탄소세 세수 전액을 탄소세 배당으로 균등 분배하면서 저소득층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에게 실질 소득으로 늘어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벌써 12년 전이네요. 2008년에 탄소세를 도입을 하고 그 세수를 국민에게 배당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탄소세 세율이 2019년까지 7배까지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30%를 줄였다고 합니다. 30%요? 와우. 네. 그래서 사실 이 수치라는 게 뭐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기본소득당을 비롯해서 이 기후위기에 관련된 그린 뉴딜이라든지 발의를 하는 그 국회의원들을 굉장히 응원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뉴스네요, 진짜. 그린 뉴딜과 관련된 되게 다양한 정책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이래서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하는 일 좀 할 줄 아는 국회의원을 뽑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또다시 느꼈고 근데 저는 좀 한편으로는 궁금한 게 전제 자체가 재생가능 에너지라던가 저탄소 산업이 초기에는 물론 비싸겠지만 수요가 늘어나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 가격이 역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본소득 탄소세가 제한된 거겠죠. 일단 초기에 어떤 반발을 막거나 하는데 좀 완충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제도일 것 같긴 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그 이낙연 그 민주당 당대표도 그 좀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그 뭐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뭐 자영업자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가지고 그 반대급부로 이익을 보는 그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좀 뭔가 이렇게 세금이랄지 세금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조금 이익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안을 했대요. 근데 이것도 좀 말이 많긴 한데 어쨌든 좀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이런 법안들이
잘 정착이 되고 발휘가 돼서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맞아요. 공감합니다. 네, 이런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코 슬로우 뉴스 코너였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오늘의 호스트가 진행하는 다음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들으실 곡은 신인류의 작가 미정입니다. 오늘 호스트를 맡은 벌똥은 벌똥의 책장 이런 코너로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 제가 벌동의 책장 첫 시간이네요. 기대됩니다. 그냥 네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제가 서점지기만큼 그냥 늘상 보는 그런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약간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 이 작가가 이렇게 생태적인 감수성이 있었어? 이렇게 조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작가를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버지니아 울프 그러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바로 뭘까요? 단어가. 자기만의 방. 네.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페미니스트 선구자 뭐 네, 이런 맞아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 작가가 뭐 의식의 흐름 기법도 도입하고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새로운 장을 구축을 했는데 제가 이제 다른 책들 많이 보진 않았는데 단편을 되게 좋아해요, 이분의. 근데 이거를 보면 여기에 되게 자연과 동물을 묘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되게 재치가 있고 재밌어갖고 그걸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짧게 아주 짧은 단락을 낭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목재는 기분 좋은 사색의 대상이다. 목재는 나무에서 나온다. 나무는 자란다. 그리고 우리는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 나무는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랜 세월 동안 자란다. 초원에서, 숲속에서, 강변에서 다 기분 좋은 사색의 대상이다. 나는 나무 자체를 생각하는 걸 좋아한다. 맨 먼저 나무가 주는 단단하고 우직한 느낌을, 그 다음에는 폭풍의 강타를, 그 다음에는 조금씩 흘러내리는 향기로운 수액을 생각한다. 겨울밤에 잎이 모두 오그라든 채 황량한 벌판에 서 있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도 좋아한다. 주의 깊은 제2의 삶이 세상 곳곳에 수없이 많이 있다. 침실에, 배에, 도로에, 그리고 사람들이 차를 마시고 나서 모여 앉아 담배를 피우는 거실에.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버지니아 울프가 이런 자연을 굉장히 좋아하고 동물 묘사하는 것도 좀 많이 있어요.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뭔가 자연 속에서 거닐면서 사색에 잠긴 버지니아 울프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좀 말들이 순차적인 느낌? 뭐 목재는 사색의 대상이다. 목재는 나무에서 나온다. 나무는 자란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되게 뭔가 자라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자연의 흐름? 이런 걸 느끼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것 같아요. 나무 가지가 자라는 것처럼 약간 책을 읽으면서 이걸 듣는 우리의 머릿속에도 약간 생각의 가지가 펼쳐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또 우리 이제 자연 속에 있는 나무를 묘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여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실에도 이 나무를 불러들이잖아요. 이게 바로 내 곁에 멀리 있는 나무를 상상하다가 황량한 들판에 있는 나무를 상상하다가 이 나무가 어느샌가 내 책상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을 맞아요. 주네요. 저도 그 지점 때문에 되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자연이 꼭 멀리 어디에 나가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것도 사실은 자연이고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도 좋았고 제일 좋았던 거는 어쨌든 버지니아 울프는 그냥 페미니스트 작가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맞아. 이런 정말 자연과 동물들을 사랑하는 그런 감수성이 있다라는 걸 발견하니까 괜히 그냥 반가운 거예요. 네. 따뜻한 시선. 그러니까요. 그냥 뭔가 날카롭고 재치 있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벌동의 책장은 버지니아 울프 단편 소설 전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꼽사리로 넘어갈 수 없어서 제가 덧붙일게요. 플랫폼 자본주의라는 닉 서르닉의
책을 최근 읽고서 제 머리와 심장이 강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강타. 완전 어떤 강타예요. 책이길래? 책을 한 10년 동안 읽었던 중에 저한테 약간 충격을 주는 책 중에 하나라고도 꼽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내용은 소개해드리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기를 안 돼. 추천드리면서 제가 소개해드리면 그냥 그런 내용이구나 이러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소개할 그 소셜 딜레마나 이 영화와도 굉장히 밀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자본주의를 추천드립니다. 작가와 출판사도 알려주세요. 네, 저자는 닉 서르닉이고요. 출판사는 킹콩북입니다. 그리고 이 역자가 심성보라는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이 노동 문제 비판 이론에 대해서 강의를 직접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제가 예전에도 덕질을 하다가 이제 김한민 작가님을 초청을 했는데 덕질하다 보면 왠지 이분들 초청하실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렇게 막연한 기대를 또 해봅니다. 네. 벌써 설레네요. 벌써 읽어보고 싶다. 진짜. 네. 그러면은 오늘 저의 그 벌동의 책장 코너는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달 동안 기다려야 돼요. 네. 텀이 좀 길죠? 저희가 이게 슬로우를 지향하니까 천천히 기다리다 보면 가보시죠. 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슬기로운 덕질 생활로 들어가서 오늘의 메인 콘텐츠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에코살롱에서는 보다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스포일러를 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영화는 바로 소셜 딜레마죠. 딜레마. 네. 딜레마입니다. 정말. 넷플 땡땡에서 볼 수 있고요. 2019년도에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형식을 띈 영화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이루다 뉴스 다 보셨죠? 그렇죠. 이것도 이 AI 챗봇의 알고리즘에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출시되자마자 엄청난 방향을 일으켰는데 그 지나친 여성 동성애 혐오 발언 및 게다가 개인정보 유출까지 됐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 출시 한 달 만에 폐기가 되었습니다. 맞아. 그런데 이제 제가 일례로 들은 거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IT 기술에 대한 폐해들이 세계에서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개하고 싶은 영화였고요. 네. 내용을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 페이슈복, 아메준, 아폴, 넷플렉스, 알파빗 이런 등 일명 팡이라고 일컬어지는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들에서 나온 고위급 관리자들이 SNS의 어두운 면을 증언하면서 경각심을 좀 주는 영화입니다. 다큐이지만 평범한 5명의 일가족을 또 영화적으로 또 풀어내서 스토리텔링을 해주니까 더 실감나게 그려진 것 같아요. 이 영화 제목이 딜레마이기에 저한테는 좀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 SNS가 30초 만에 우리가 어디든 갈 수 있는 유토피아를 선사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잠자는 시간까지 빼앗을 정도로 중독이 되게 하는 그 약간 폐해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플랫폼 자본주의의 유형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그 SNS 쪽을 다룬 영화예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책뿐만이 아니라 이 영화 보면서도 너무너무 섬찟했는데 다들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저는 대표적으로 긱이잖아요. 소셜 긱. 되게 헤비 유저고 저만 해도 별그램 같은 경우는 몇 개죠? 인별그램 계정 한 7개인가? 정말 운영하는 계정이 정말 많을 정도로 되게 헤비 유저인데 이게 저를 잡아먹고 있다라는 생각을 정말 자주 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잠잘 때 핸드폰을 가져가서 SNS를 켜고 일어날 때도 SNS를 켜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러지 않으면 내 자신이 세상에서 잊혀지는 느낌이 가끔 들어요. 이런 자기 부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쩌면 약간 좀 집착하는 경향이 생긴 걸 수도 있는데 이 다큐를 보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는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이 다큐를 보고 정말로
이 SNS에 대한 나의 의존도를 좀 줄여야 될 필요가 너무나도 있구나.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도 나오는 그 문장인데 상품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우리가 상품이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정말 저한테는 너무나도 공감되는 얘기였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점점 상품이 돼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두려움을 느껴서 최근에 디지털 디톡스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말 없이 그냥 나의 일상에 나를 더 많이 넣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좀 보시면서 좀 섬뜩하지 않았어요? 너무 섬뜩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함대릴 쌤은 이 인스타를 막 좀 하려고 하다가도 뭔가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 하다가 마시고 그랬는데 어떠셨어요 조금? 이거는 근데 좀 개인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블로그도 안 했고 남들 다 싸이월드 때 싸이도 안 했고 인별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애초에 조금 누군가가 뭐 게시글 올리면 가끔 그거 좀 보고 그런 스타일이지 제 스스로가 막 적극적으로 올리는 타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조금 그 친구가 막 오늘 있었던 얘기 이런저런 하면 좀 들어주고 쟤는 왜 저렇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스타일이고 조금 약간 그래서 주변에 조금 이렇게 자기 얘기하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원래 스타일이 그래요. 그래서 SNS도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더 나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그런 거에 좀 익숙한 뭐 올리브라던가 그런 경우에는 좀 성격에 맞게 조금 더 SNS를 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좀 성향적인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좀 SNS를 하면서 느끼는 공통적인 피로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좀 자의식이라 해야 되나요? 자기를 그것도 타인에게 보이는 자기를 드러내야 된다는 피로감? 그런 거는 뭐 성격의 차이를 넘어서서 다 조금씩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올리브 쌤도 이런 기분 좀 느끼셨어요? 이런 피로감? 맨날 느껴요. 저는 실제로 SNS를 통해서 약간 비즈니스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어떤 비즈니스 기회도 SNS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렇다 보니까 끊을 수가 없는 거야. 요즘에 이제 밀레니얼은 물론이고 앞으로는 Z세대한테는 SNS가 그냥 단순히 소셜 이런 거에서 나아가서 하나의 비즈니스? 이제는 포트폴리오죠. 제 직업은 인스타그래머예요. 제 직업은 뭐 인스타에서 뭘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될 정도로 앞으로는 단순히 SNS가 그냥 엔터테인먼트적이지 않을 거라서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맞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과도화된다고 하면은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좀 무너질 것 같고 이게 공간의 그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내가 여기서 살짝만 벗어나도 SNS 삶이고 여기서 살짝만 벗어나면 현실인데 그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제가 너무 공간을 헷갈려서 제 스스로도 여기 너무 동화시켜 버리면 그것 또한 부담감을 주게 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별그램에서 좋아요를 받는 게 인기의 척도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능력치가 맞아요. 되는 거. 진짜. 요새 구직할 때도 보잖아요. 진짜요? 잘하는 요새 아예 선호하는 사람 딱 써 있어요. 영상 제작, 뭐 예를 들어 SNS에 대해서 활발하신 분, 잘하시는 분. 맞아. 그쵸, 맞아. 그쵸. 그거 맞아. 네. 왜냐면 그게 능력이니까. 네. 그 온라인 소셜에서 쓰는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죠. 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쓰던 구어체를 이제 인별그램에 쓰려면 되게 어색한데 태생적으로 소셜을 통해서 소통해오던 사람들은 그게 이제 모국어처럼 된 거니까 그렇네요. 우리 라마쌤도 또 어쨌든 이렇게 활발하게 하진 않으시지만 그래도 개인 계정이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어떠세요? 좀 이렇게 하면서 했던 느낌들? 마지막으로 올렸던 게 몇 달 전인 것 같은데. 나라면 안 돼. 저는 안 돼요. 막 작년 가을에 나도 사람들이랑 소통을 좀 해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해서 나의 물건 이야기를 좀 포스팅 해봐야겠다. 약간 에코라이프랑 관련된 물건을 올려야지 하고는 이제 물건 이야기 해시태그 딱 해서 하나 올렸는데 한 반년이 지났어요. 저도 조금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뭔지 알아. 그냥 재미가 없는 건가? 왜 난 이걸 안 하게 되지? 고민했는데 뭐 드릴쌤 말대로 그냥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스스로가 되게 남한테 관심도 많고 남도 나한테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고 여겼는데 저는 소셜 플랫폼을 이걸 마주하면서 내가 생각보다 정말 남한테 관심이 없구나. 아닌가? 남한테 정말 관심이 없고 딱히 남의 관심을 받지 않아도 되게 무방한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되게 느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거를 깨닫게 해주는 플랫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쌤들의 한번 감상을 듣고 싶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인스타그램을 그 서점을 운영하면서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이 없잖아요. 제 개인 브랜드라는 자체가 없으니까. 비즈니스를 하면 안 할 수가 없는 네,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쨌든 알려야 되는데 저희 같은 서점은 또 꽁꽁 숨겨져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거의 뭐 90% 이상이 그 별그램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안 할 수가 없고 열심히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맨 처음에는 하다가 이렇게 봤는데 나도 모르게 그 좋아요 표시가 계속 핸드폰에 땡땡땡 그 표시 알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울리잖아요. 그리고 뭐 댓글 하는 것도 계속 울리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거를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소셜 딜레마에 나오는 것처럼. 맞아요. 그렇게 돼갖고 그런 좀 그게 나 왜 이렇게 자주 반응하지 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다 그분들이 엄청난 이 스탠포드 대학이라든지 맞아. 유수의 이 엔지니어 심리를 공부하신 분들이 엘리트들이. 정교하게 개발을 해서 그니까. 그 설득 심리소에서 그걸 그렇게 다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정교하게. 그래서 우리의 사고 방식을 의식하지 못하고 점차적으로 이 의식을 바꿀 수 있도록 거기 그대로 바로 낚인 거죠. 맞아. 저 여기서 또 드는 딜레마도 하나 또 느껴지는 게 저희가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끼치고 싶어하고 사회 문제에 관해서 그러면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게 진짜 SNS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많이 주는 통로기 때문에 이게 더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막상 또 이런 걸 관심 있게 찾아보면 막 그런 어떤 플랫폼 자본주의 이런 것도 되게 큰 문제인데 정말 그 플랫폼 자본주의에 그러면 좀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환경 문제를 또 알려야 되는 이런 입장이 또 있잖아요. 거기서 좀 딜레마도 있고. 양날의 검. 약간 동전 양면성? 거기 나오신 어떤 분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머리 긴 어떤 남자분이 되게 독특하시는데 그분이 사실 이런 플랫폼이 정말 중요한 거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을 서서히 바꿔놓는다는 것에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환경 운동이라고 하기 좀 거창하지만 환경을 좋아하는 우리가 사람들이 변하길 기대하면서 하는 활동도 결국은 서서히 바뀌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용하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저렇게 쓰면 정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겠다라는 게 이 소셜의 진짜 딜레마인 것 같아요. 어쨌든 피해갈 수는 없고 이걸 뭐 아예 끊을 수 없는 우리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지금 라마쌤이 얘기하신 거에서 아까 우리가 이렇게 이용하면 저렇게 이렇게 되고 좋게 이용하면 좋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한 개 그 이번 책을 읽고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요. 이 그 알고리즘 자체가 자연적으로 그냥 학습돼서 나오는 알고리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기업들은 그 구매를 극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가 되게 설계된 디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게 한다고 그 좋은 알고리즘이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왜냐면은 이 기업들의 거의 그 운영 수익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광고에 기업 광고에 의존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그렇게 순수하게 자연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영화에도 나왔지만 그런 기만과 은밀을 굉장히 숨겨놓고 설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인간에겐 다 그 취약한 면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말초적 보상으로 계속 하게 주는 거죠. 무료로 이용하면서 좋아요를 받게 되면 우리의 기분이 좋고 도파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걸 계속 누른다고 해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새롭게 알게 된 혹시 영화를 보면서 또 사실이 있었나요? 아, 저는 이 개성이라는 존재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개성? 네. 개성이라는 게 있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내가 만들어진 개성일 수도 있어. 만들어진 개성. 특히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힙한 거리에 살고 있잖아요. 합정동에 살고 있으니까. 네. 거기 보면은 되게 멋있게 옷 입고 그런 분들 많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개성적인 어떤 옷차림에 이런 패션을 한 분들이 지나가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저게 개성일까 싶은 거예요. 핀터 땡땡 혹은 뭐 인별그램에서 데일리룩으로 보여지는 그런 멋진 옷들 이런 옷들을 이렇게 많이 입고 지나가는데 그게 과연 어떤 개성적인 옷차림일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물론 그 안에서도 자신만의 스타일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그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런 유행의 한복판에서도 폐지 주시는 그런 분들도 또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뭐 합정동 갔다 와서 어느 힙한 거리에 갔다 이런 얘기는 인별그램에서 볼 수 있지만 그 거리가 좀 어두운 면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서 오는 조금 아이러니함? 그런 것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읽진 않았는데 그 별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또 이런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절망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근데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또 본성 중에 한 측면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또 더 많은 이야기들을 좀 쉬었다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실 노래는 윤지훈, 남영주의 느린 걸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영화에 나오는 장면들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보았는데요. 좀 더 본격적으로 영화에 나오는 SNS의 그런 어두운 이면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보면 사실 단점 위주로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또 장점이 없을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저처럼 자영업을 한다거나 우리 올리브처럼 미디어 뉴스레터를 발행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뭐 이웃과는 쉽게 만날 수 없는 취향 공동체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제가 한 영화를 봤는데 그 페이 땡에서 이산 가족을 찾는 쌍둥이 자매가 입양을 갔는데 유럽과 미국에서 만나게 돼요. 그럼 그 페이 이 채널을 통해서 서로 우연히 만나게 되는 이런 기능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좀 적은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화에 나오면은 이 각 기업의 고위직들이 증언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영화의 한 장면에서도 있는데 그 영화에서 한 가족이 나오는데 그 아들이 있죠. 근데 이 아들이 계속 가짜 뉴스를 이 스마트폰으로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우파 쪽으로 휩쓸리게 돼가지고 막 시위에 나가잖아요. 태극기 집회 나가죠. 그런 태극기 집회처럼. 근데 최근에 그 트럼프가 이제 그 대선에서 지고 바이든이 취임을 하고 이러면서 뭐 워싱턴 DC가 지금 유혈 사태가 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 영화가 나온 지 지금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현실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장면들을 보니까 굉장히 좀 섬뜩했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 가짜 뉴스가 뭐 확산된다든지 이게 보는 사람만 계속 보고 내가 좋아하는 무리랑만 어울리고 싶으니까 계속 이 정보가 양분화되고 분국화가 되잖아요. 다른 그 의견이 있는 사람들은 팔로우하기도 싫고 보기도 싫으니까. 선택적으로. 그렇죠. 이런 것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 갑자기 이 얘기 들으니까 진실의 흑역사라는 책이 떠올라요. 요새 나온 책인데 그게 이런 어떤 인간의 거짓말하는 속성에 대해서 다룬 책이에요. 진실의 흑역사. 엄청 재밌어요. 그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면 당신은 순 구라쟁이다. 오, 좋다. 완전 제 스타일. 당신은 무슨 구라쟁이다.
그래가지고 이 거짓말의 역사 아주 고대부터 현대까지 총망라해서 이제 다뤄주는데 옛날도 페이크 뉴스가 엄청 많았대요.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더 빠르게 전파가 되는 것뿐이지 아주 그 저희가 유인원이었을 시절부터 꾸준히 거짓말을 이제 해온 거죠. 그래서 인류의 가장 오래된 거짓말 중 하나가 이제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물이 발굴됐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구리 상인이 자기의 어떤 거래처한테 받은 편지래요. 얘가 이제 구리를 판다고 해놓고 안 내놓으니까 이제 사기당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긴 항의를 이제 항의 편지를 쓴 게 발견된 게 이제 그 유물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거짓말 중 하나고 막 이렇게 써 있는 게 있는데 되게 막 이런 엄청 다양한 거짓말도 뭐 예를 들어 나라가 있다고 뻥친 그런 뻥이라고 하면 되나? 나라가 있다고 거짓말 친 거짓말쟁이 이야기도 나오고 뭐 어쨌든 되게 인간의 어떤 본성 중 하나가 이제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인원들도 거짓말을 친대요. 이거 좀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서열이 낮은 수컷 원숭이들은 짝짓기를 못 하잖아요. 약간 왜냐면은 서열이 좀 높은 수컷 원숭이들만 짝짓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암컷하고 그래서 이제 몰래 다가갔다가 뻥을 치고서 이게 페이크로 이제 암컷한테 다가갔다가 이제 저 멀리서 서열이 높은 수컷 침팬지가 오면 그 발기한 성기를 이렇게 가린대요. 일종의 거짓말을 치는 거죠. 그거랑 뻐꾸기들도 뻐꾸기 맞나요? 자기 알 대신 페이크로 넣는 남의 둥지 알라는 그런 거 동물들도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동물 우리가 조금 고등의 거짓말을 하는 것뿐이지 이제 거짓말은 본능이다. 약간 이런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다른 시선이기는 하네요. 그치, 그게 거짓말인가? 그게 또 살아남기 위한 혹은 DNA를 퍼뜨기 위한 본능이라면 본능의 문제라면 또 한편은 용서가 되는데 우리가 그런데 인간이 퍼뜨리는 가짜뉴스는 도대체 어떤 기능이 있는지 막 나쁜 마음으로 거짓말을 한다거나 허풍을 떨었을 경우가 얼마나 많을지 사실 궁금하긴 해요. 이게 진짜 거짓말인가? 아니면 그냥 의도치 않은 거짓말인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약간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피어오르도록 부추기는 사람들. 그런 부류 되게 안 좋아합니다. 아무튼 이 영화를 보면서 좀 느꼈던 거는 이런 게 좀 기억에 남아요. AI는 가짜 뉴스를 해결할 수 없다. 결국은 그 AI를 만든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한 것도 결국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조금 소름 돋았고 결국은 모든 걸 기계 탓, 알고리즘 탓을 하는데 그 뒤에는 그걸 프로그래밍한 사람들, 인간이 있는 거죠. 한편으로 다른 데서 이런 의견을 들었던 게 코딩을 배우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하는 더 다양한 인종의 사람, 더 다양한 연령의 사람, 다양한 성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셋업된 많은 알고리즘과 코딩, 홈페이지 구조, 어플 구조들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백인 젊은 남성들의 언어로 그들의 시각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더 많은 코딩을 배워야 한다라는 그런 거를 어디서 이제 건너 들었는데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좋은 시각이다. 그쵸? 되게 필요한 지점인 것 같고 근데 이 뭐 아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한 것 중에 이 거짓말, 가짜뉴스 퍼뜨리는 게 뭐 본능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문제는 재미로? 어떤 정치적 아니면 상업적 이익을 가지고 맞아. 이걸 유도해서 좀 크게 만들어서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 SNS라는 걸 통해 너무 아주 빠르게 이렇게 확산되게 한다라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또 그 넷플에 참 좋은 다큐멘터리가 많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 거대한 해킹이라는 게 있어. 이것도 완전 강추요, 여러분. 이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게 전 세계인들이 되게 아이러니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이랬는데 말도 안 돼. 이 과정이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페이땡 그 러시아에 개입해서 뭐 미국 대선을 해킹했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되게 이슈에 섰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룬 영화입니다. 근데 굉장히 개연성이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정치 문제까지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 또 다른 문제들도 또 많이 있는데요. 이 정신적인 문제를 또 유발시킨다라는 게 이 영화에서 나오죠. 특히 맞아. 청소년 10대들의 그 우울증의 맞아. 문제가 그 그래프가 상향 곡선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 SNS가 발전된 속도랑 굉장히 일치를 하는 게 보이죠. 아, 근데 이 청소년 시절엔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지금은 뭐 덜한데 뭐 10대 때나 이럴 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되게 외모에 관심 갖고 굉장히 그 주변 친구들의 반응이 되게 신경 쓰이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여드름 하나에도 엄청.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또래 집단과의 어떤 교제가 엄청 중요한 때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또래 집단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시기니까 이 SNS가 어떻게 보면 또래 집단끼리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청소년 입장에서는 이 SNS를 하지 말라 막 이렇게 하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를 이제 유지하는 수단이니까. 너무 아이러니한 게 이런 기업들의 임직원들의 자녀들한테는 절대 주지 않는다라는 점. 청소년 시절에는 그것도 나왔잖아요. 약간 좀 화가 나지 않나요? 맞아. 그들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좀 화나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걸로 다 해먹고 돈을 벌고.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게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사람들은 10만 명의 관심에 익숙하도록 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떼소녀들의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도 결국은 그냥 10대 때는 어렸을 때 나의 가족 안에서 이게 나의 세상이 전부였다가 유치원 친구들, 학교 친구들, 선생님 아니면 진짜 넓어봤자 학원 친구 정도가 나의 세상이 전부였고 그 안에서 사회화가 되어가는 과정이었는데 소셜로 전 세계가 연결되면서 갑자기 70억 명 모두의 인구가 결국은 나와 인게이징 할 수 있는 풀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이게 정말 어떻게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보면 더 고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둘러싸여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말에 둘러싸여 있는데 정작 내 이야기를 진정으로 나의 가장 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줄 그런 곳은 또 없는 아이들이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할 테니까 맞아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 순간에는. 이제 막 사회화를 시작하면서 사회적인 얼굴을 만들기 시작하는 첫 단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회적인 얼굴을 만들기 위한 대상이 학교나 뭐 이런 친구의 범위가 아닌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되어버리니까 진짜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 더 할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진짜. 한 가지만 조금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또 기후위기와 또 이것을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모가님은 영화에도 나오죠. 우리가 이 수많은 정보들 기후위기 관련된 것도 이런 SNS 많이 정보를 얻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후 변화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은 그 단어 검색어를 쳐도 장소와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맞아. 이것도 좀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 보관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거대한 스토리지들을 끊임없이 돌아가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전력을 소비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 눈에는 이제 안 보이니까 되게 뭔가 에너지를 뭐 안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뭐 종이를 안 쓰고 아니면 플라스틱을 안 쓰는 느낌을 드는데 이제 그렇다라는 그 거. 센터가 있다는 거. 그렇죠. 엄청나게 크고 그게 24시간 끊이지 않고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초록창 기업의 데이터 센터가 춘천인가? 거기에 있거든요. 지나가도 봤어요. 엄청 크게 지어놨죠. 공장처럼 엄청 네. 큰데 거기에 모든 서버 안에 우리의 개인정보가 다 지금 저장되고 있죠. 나는 무엇을 검색했나. 나의 메일 하면은 5년 전에 어떤 메일이 오고 갔나. 그런 모든 기록들을 보관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 운영되고 있다는 게 진짜 소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메일함 한 번씩 비워주세요. 맞아요. 메일함도 그렇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 자기 스스로 조절해서 적당하게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전문가들이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아주 짧게 뒷부분에 나오긴 했는데 이 데이터 자체에 대한 세금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 데이터 여러분의 덧글 하나하나가 다 상품이거든요. 정말로. 그렇지. 요즘 댓글 읽는 게 더 재밌잖아요. 맞아요. 그 컨텐츠 자체보다. 이거 자체 모든 게 상품인데 그리고 이걸 통해서 계속 그 광고 수익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세금을 전혀 물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세금을 물려야 된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그리고 또 어떤 정부나 이 개인적 차원에서도 어떤 규제나 이 법안들이 빨리빨리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기술 발전의 속도보다 이 법이라든지 사람의 인식 속도가 너무너무 느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뭐 집단 지성이나 긍정적 적파를 할 수 있는 또 영향력이 있는 매체니까 우리가 작게나마 기후위기 운동을 SNS를 통해서 해보도록 해보아요. 네.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적은 그 안에 기적은 집단적 의지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이게 기후 위기를 이겨내는 우리 활동에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너무 공감이 됩니다. 맞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 소셜 딜레마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슬기로운 덕질 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에코 서머리에서 각자 한 줄평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실 노래는 혁오의 윙 윙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코너이죠. 에코 서머리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다들 한 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이 후기를 또 SNS에 올렸네요. 그래서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하늘을 쳐다본 횟수는 손에 꼽지만 전자기기를 쳐다본 횟수는 도저히 셀 수 없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기술은 분명 인류에게 편의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만큼 사회의 어두운 면을 끌어낸다. 순간순간의 콘텐츠의 시선을 유도해 진짜 문제에 집중할 수 없게끔 만든다. 내 모든 행동은 세심하게 관찰되고 기록되고 측정된다. 사회는 점점 혼란스러워진다. 이렇게 약간 좀 부정적으로 꾸며주면 했는데 애초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다큐 영화였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좀 더 이 문제에 단순히 SNS가 엔터테인먼트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고 자본주의의 폐해 이런 면에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올리브 쌤이 쓰신 그 후기라고 해야 되나? 그 감상이 모두에게 다 공감이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가 SNS 시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과 연결돼 있으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외로운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시절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되게 좋았던 말 중에 우리가 나무를 볼 때 이제 보통 나무가 자란 것만 보고 나무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는 안 본다는 거예요. 그게 씨앗을 심고 그게 거대한 하나의 나무가 될 때까지.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이제 그 한 인간의 그 완성된 이 나무만 보잖아요. SNS에서. 하지만 한 인간이 씨앗에서 한 나무가 될 때까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한계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느리고 어떻게 보면 효율성에서는 멀어진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되거든요. 한 개인하고. 근데 그런 게 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외로운 게 아닌가. 저는 그 영화 다큐멘터리 후반부에 나오는 이 분들의 솔루션이 인상 깊어서 메모에 남겨놨고요. 이걸 공유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람을 끄세요. 추천 목록을 보지 마세요. 필요 없는 어플 지우세요. 클릭하지 말고 검색해서 필요한 걸 보세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팔로우 해보세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맞아요. 이 최소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의. 네, 저는 이 SNS를 넘어서 이 플랫폼 자본주의는 점점 부를 독점화시키고 노동 고용의 불안정성을 좀 만들고 있는데 유토피아를 만들지 디스토피아를 만들지는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다. 네, 라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이 IT 플랫폼 기업을 규제할 법을 만드는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같이 대안을 찾아보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에코살롱 아쉽지만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들려드릴 노래는 브로콜리 너마저의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을 가지고 싶네요. 네, 저희는 벌동 김라마 올리브 함드릴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남은 한 주도 들숨날숨에 에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